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역할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경선 포기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인터뷰 논란이 커지자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상대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의혹이 이제 불거지다가 지금은 같은 당 그 경선 후보일 수도 있었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의혹으로 지금 자리를 좀 무게중심 옮겨진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수첩,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10월 19일자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름이 적시돼 있으면서 가로 열고 자리 요구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갈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내용이 되다 보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인터뷰를 계속 요청을 했고, 근데 첫 번째 언론 인터뷰에서 단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종합 일간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다. 라고 네. 이렇게 그 제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문이 일기 시작하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약간 뉘앙스를 바꿔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긴 만났는데 술자리에서 만났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뭐 장소라든지 혹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네. 이야기를 바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과 만난 사실은 있고, 예. 그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어떤 자리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네. 건 시인의 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도가 무엇이냐 혹은 무엇 때문에 만났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검찰 수사가 이어질 테니까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한 정도고 이것이 무슨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상황인데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어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과 후 임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사카 들어가봐요. 총영사 대신에 고백하라고 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죠. 가기 때문에. 한병도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뭐 자리 제안을 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네. 송병기 부시장이 네.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던다.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임덕과 좀 밉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초 이제 언론들 인터뷰 내용에서는 네.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이나 이 오사카 영사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네, 사례인데 네. 어쨌든 이런 자리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네. 이후에 바로 그러나 이게 불출마 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네. 해명을 한 상황이었고요.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이 얘기를 예. 했고 후에도 이 같은 견지는 유지를 네. 했는데 약간 뉘앙스는 좀 또 달라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네. 다행인 건 뭐냐면 이 핵심적인 팩트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예. 오사카 총영사라 그랬다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랬다, 뭐 다른 자리가 등장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제안의 주체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청와대 측 인사가 제안을 해서 네. 마치 불출마를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청와대가 제안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제안을 했다면 왜 제안했을까를 본다면 울산시장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로 가시죠. 라는 이제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다. 이 얘기가 예. 좀 달라졌고요.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예. 그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핵심 내용이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나오면서 저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저 기조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예. 보여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것이고
청와대가 대가성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현재 만약에 진술은 이 진술이 받아들여지면 네.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총영사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안을 했고 그 자리로 갔고 청와대가 제안한 게 맞다면 청와대가 또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검찰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이 울산시장 출마를 이 기피하는 대가로 뭔가 자리가 제한됐을 가능성이 팩트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예. 단순하기가 쉬운데 근데 지금은 조금 실현되지 복잡성이 않았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예. 있는 게 뭐냐면 그 자리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제안한 게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경계가 모호한 게 지금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과는 선후배 관계예요. 당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적도 있고 뭐 한병도 이 정무수석이라든가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들과 친노그룹에서 이미 굉장히 절친이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선거 때문에 뭐 만나서 어떤 대가성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 친한 친구라고 표현하는 함에 손색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 술자리에서 어울려서 마치 여기 이종구 실장님이랑 저랑 대기실에서 농담 주고받듯이 나온 이야기라면 사담의 영역이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현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나온 이야기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예. 청와대나 뭐 임동호 네. 전 최고위원 등 상당히 좀 궁지에 처할 예. 수도 있는 지금 뭐 수첩, 경계선에 있습니다. 예, 수첩 나온 내용을 보면 정치적인 영역, 사법적인 영역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 네,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네.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게 당시에 총선 직전에 공천심사위원장을 이한구 위원장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진박 몇몇 의원 자신이 의원들을 공천받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이유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만약에 업무 수첩도 없고 다음에 송철호 시장이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 자체가 사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예. 수 있겠는데 그 전의 상황과 그 후의 상황이 모두 다 이 송철호 후보가 단독 공천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고요. 어저께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앞에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나 오사카 가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상황은 뭐냐면 어디 가고 싶니?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난 오사카 가겠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대가성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뇌물이라는 포괄적인 어떤 뇌물이라는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병기 수첩에 적힌 내용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네.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기현 전 시장, 그러니까 당시 송철호 후보의 경쟁 네. 후보였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수첩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재 모 병원이 좌초되는 게 네, 좋겠다 네, 이런 네.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산재 모 병원은 산재 병원 중에서 어머니 여기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병원인데 이게 김기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약이었는데 공약이죠. 이게 네. 좌초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또 기재부, 뭐 KDI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저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압수수색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너무 빠르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우선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혀 있었던 게 맞고 예. 그럼 이제 며칠 전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했죠.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를 며칠 동안 분석을 하고 예. 산재모 병원이 이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공약. 그럼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반대 측이니까 송철호 이제 후보 측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현 김기현 시장의 병원 추진이 잘 되면 안 되겠다. 저게 추진 보류가 돼야 되겠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청와대 앞에서 행정관 만난 이야기는 일전에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송철호 후보도 공공병원을 공약을 했고 예. 지금 이제 울산시장이 돼 있는 과정에 올해부터 그게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대통령 공약과 대통령이 지역에
병원을 많이 공공병원을 늘리겠다 하는 것과 또 한번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영역과 이게 비위의 영역이 또 겹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기재부와 KDI를 수사한 이유는 뭐냐면 산재모 병원이 이 신청이 됐는데 이게 예비 타당성에서 결격이 타당했죠?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익이 없다, 공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각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갔을 수 있죠. 수첩에 기재된 계획대로 본다면 네. 한 가지가 실현이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검찰이 수사로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예. 그러려면은 지금 오늘 압수수색에서 예. 청와대와 이 기재부 또는 KDI가 이 울산 지역의 산재모 병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적합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내게 됐던 정황이 드러나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황 증거나 직접 증거가 확증되지 않으면 이 또한 적법한 검찰로서는 부담이 과정에서의 예비타당성 결격인지 네. 아니면 정말 청탁이나 외압에 의한 결격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경찰은 또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그럴 보입니다.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여야 대치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이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죠. 그리고 뭐 송병기 시장, 부시장까지 네. 전부 지금 고발한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너무 과하고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거를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지 말고 울산 사건 이렇게 명칭을 해서 특검을 하자. 특검하자. 뭐 아직 실행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특검 말씀부터 드리면 네. 드리면 여당이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야당이 주로 공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거나 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제가 되돌아보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들여다보면 특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검이란 건 법이 입법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을 해야 그 법으로서 특검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사실 20대 국회는 끝나는 것이고 1월부터는 거의 공천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 2월, 1, 2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특검법을 어떻게 하냐 마냐 갖고 시간 딱 보내버리면 사실 특검법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법을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지금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특검법을 언급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한국당의 어떤 주장은 이거예요. 업무수첩에 나온 어떤 내용들이 아예 실현이 전혀 안 돼 있거나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네. 문제 삼지 않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 상황들 1월 19일, 11월 9일 이 날짜별로 이루어진 상황들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구발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서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언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경투쟁 일변도 네.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끌어내립시다. 힘합쳐서 막아냅시다. 싸웁시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일기를 좀 봐. 그래 우리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부득 이 자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MBC는 TV나 라디오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이미 자유한국당의 삼진아웃을 선언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버렸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파 언론에 대해서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네네. 자, 어제 한국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MBC를 콕 집었는데요. 콕 집었죠. MBC, TV와 라디오를 포함해서 어쨌든 MBC 문화방송은 이제 앞으로 그럼 자유한국당 들어오지 마시오. 지금 이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MBC만 콕 집은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기성 미디어들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난 국감으로 돌아가 보시면 한번 고성이 증인과 오간 경우가 있는데 TBS 이강택 사장과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한번 보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강택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도 거기 출연했었다. 뭐 그러면서 왜 싸우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 출연했으면 하실 말씀 다 하셨을 거고 그러면은 적어도 기계적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나와서는 또 국회 권위를 가지고 미디어를 비판하시는지. KBS도 문제 있다라고 했죠. 근데 다 돌아가면서 비판까지는 보면 괜찮은데 네. 당 출입 금지를 이제 예, 실제로 당 출입 금지도 예. 있고 또 하나는 낙인 효과인데 예. 자, 편향적인 미디어다. 그럼 적어도 우리 보수층에는 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럼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다. 그러면 이제 나팔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팔수는 옛날부터 썼던 얘기인데 정권을 칭찬하고 정권을 이제 심지어는 옹위하는 그런 이제 권력에 부응하는 이제 언론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규정을 한 거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미디어, 대부분 이제 1인 미디어라든가 혹은 이제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나 언론이 제 편 들어주면 좋죠. 남의 탓해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부의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비판 아직 등장 안 네. 했고요. 이슈가 안 떴으니까. 지금 다 청와대가 뭔가 의혹이 있다. 지금 검찰은 수사 들어가고 있는데 진위가 빨리 밝혀져야 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한 논평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KBS는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알릴레오하고 검찰을 사이에 두고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사이에 두고 격돌하기도 했어요.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도 패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진실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전 자유한국당의 미디어와 지금 전쟁을 선포한 이 모습은 뭐냐면 자 스스로 셀프 고립을 시키는 걸로 보여져요. 고립을 시키는 거다. 우리가 예. 옳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우편향 좌편향보다는 예. 자기 중심성에 내년 총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찾아서 네.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도 특히 수도권 의원들 네. 이 중도층 표심을 껴안아야 되는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한국당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집권 여당을 향해서 집권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의 날선 그런 목소리, 그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적인 내부적인 개혁, 수술, 그리고 혁신 이런 모습이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리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이후에 50%의 어떤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다 큰 어떤 이슈들에 이렇게 그냥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 그게 실현이 되고 막 한다면 사실 내부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분란을 사실은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딱 장악을 해서 우리는 셋이 할 수밖에 없어라는 지도부의 어떤 모습이 사실은 한국당이 지금 필요하다, 절실하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럴 때만이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라든지 혹은 중도의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정책, 저는 뭐 교수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물론 뭐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기 심각한데 이 지난 정부나 지지난 정부에서는 경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면 예. 언제나 다큐멘터리나 혹은 진단, 위기, 해법 이런 게 지상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상파에서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어떤 자유 또 우리가 공공성에 비추어 봐서 네. 무리한 그런 그 발표였다라고 할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총선은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룰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4+1 협의체에서 이제 단일안이 정말 도출이 안 되네요. 이러는 네. 사이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걸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이거 꼼수죠. 네. 이걸 묘수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위법한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집단, 세력, 정당이죠. 정당이 우리 의석을 극대화해서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결국은 그게 더 나가면 권력 욕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비례한국당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비례한국당이 뭐냐면 자 한국당으로만 내년 총선에 나가면 지역구 의석은 지금 텃밭을 갈아놓은 대로 확보할 거예요. 예. 100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90석 내외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100석을 넘기는데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한 10석 이상의 비례 의석을 가지고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연동형이 적용된 현재 50석의 비례에서는 한국당이 10석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건 한국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당들이 비례 의석을 많이 못 가지고 가고 오히려 소수 야당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많아야 한 서너 석 가져갈까? 잘 안 되면은 두세 석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비례 의석이 필요한 한국당은 자 그럼 지금의 제도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해서 반대쪽에서는 이걸 악용이라고 부릅니다만 비례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당인데 네. 사실은 정책 공주하고 있는 당이에요. 사실상 우리 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모 정당이고 자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정당 지지는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네. 지역구는 우리 기존 한국당으로 몰아주시고 정당 지지는 비례 한국당으로 네. 몰아주세요 해서 거기는 군소정당이니까 비례 의석을 거대 당보다 더 따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합쳐서 우리 의석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예. 이건 좀 유권자를 너무 얕잡아본 아이디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투표를 하고 네. 자매정당 하나 만들어서 네. 비례는 정당 글로. 득표율은 그대로 몰아달라. 그러니까 네. 기존의 연동형을 적용하면 비례에서 지역구 많이 얻은 만큼 또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를 비례대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합쳐서. 당을 합쳐서 네. 의석수를 늘리겠다 극대화하겠다. 이런 건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당 30.8%인데 이걸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지역구에서 91석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로 따지면은 6석 가져가는 최대. 건데요. 네. 위성 정당을 설치해서 이렇게 정당 득표율을 다른 당에 몰아서 나중에 병합을 한다. 이러면 26석을 가져갈 수 가져올 있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표가 확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위성 정당의 사례가 있어요. 뭐 독일도 지금은 사실 다 흡수가 됐지만 독일 국가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위성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헌법이라든지 법률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폐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학계에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자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왜 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하느냐 하면 불비례성 때문이다. 국민의 표심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 사표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 표심 그대로 등가성을 이뤄야 된다. 표의 등가성을. 그게 목적인데 도리어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런 안이나 혹은 합의한 안을 보면 국민의 민심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 예. 진짜 이 A라는 정당을 과반수 이상의 정당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지역구도 많이 투표를 하고 또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자신의 어떤 그 유권자의 마음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일정 정도 80석 이상이 되면 아예 비례를 안 줘버리는 그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사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A라는 정당에 대해서 이 당
이 당도 찍어주고 의원도 찍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표다. 이건 민주당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100석 이상 못 받는다.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역시 그것도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학계의 지금 공식적인 세미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거든요. 네.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석배율 제도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4+1이 갖고 있는 석배율 제도의 피해폭도 역시 사실은 꼼수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국당 꼼수라고 비난하지만 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네. 지금 도입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만에 하나 이건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까지 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의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싸울 이유가 뭐였는지를 국민은 내년 총선 때 다시 묻게 될 텐데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제도를 다 써서 이 선관위가 권고한 사표 방지하면서 비례성 대표성을 늘리려면 사실은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국민 눈치는 보면서 스스로 정치를 망쳐버려서 정치 혐오를 국민들에게 일으켜서 국회의원 한 석 늘리는 것도 국민들이 싫어하게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예요. 300석 안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자기네가 의석을 얻으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상정 이 정의당 대표가 차라리 정직해요. 10% 늘리자. 330석이 되면 이 문제가 많이 해소됩니다. 또는 아예 의석을 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면 스페인은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데 국회의원이 515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을 하려면 자신들의 특권을 많이 깎아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이 늘더라도 세비는 동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보좌관 9명 인턴 포함 이거 3명으로 4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동결할 테니까 의석 늘어나는 거 이 국회에 좀 다양성 민의 반영하는 거 이번 한번 봐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해야 되는데 다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상대만 잘못했다 그러고 진실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는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가 됐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 한국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또 어떤 총선 전략들이 나올지 관심인데 최근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들 1주택 선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노노 2주택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네, 불로소득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 이제 기조인데요. 여당도 동참하자. 노노 2주택 이거 국민운동을 하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캠페인이니까 제안할 만하죠. 캠페인이니까. 총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다가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든 집값을 잡겠다. 자, 사실은 18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9.13만 해도 고강도라고 했는데 이번 12, 16 대책은 초고강도라고 불립니다. 이제는 드디어 세금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도 정말 이제 제로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옥죄기로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안 잡히면 대책 더 내겠다.
근데 이제 참여정부실로 돌아가 보면 30번의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중반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집권 여당 쪽에서 자 청와대가 먼저 저 얘기를 했죠.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또 그 얘기했죠. 나 집 하나 판다. 네. 세종시 거 판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미나 비난 많이 받았는데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예. 우리 여당 쪽에서 먼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행동을 벌이자라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네. 정부는 부동산 폭등 원인제 강남발로 원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팔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제가 강남에 예. 하나 있고 비강남에 하나 있다면 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제 그 보유세 귀에 박혀 부담하더라도, 있는 네네. 예. 그래서 강남 것을 남기고 다른 걸 처분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남 걸 팔아라라고 또 얘기하게 까지는 되면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캠페인의 예. 강제성이 너무 촘촘해지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 이후에 반응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모르쇠. 예, 사정이 있으니 못 팝니다. 예. 곤란파가 있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고민해 볼게요 네. 하는 신중파가 있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네. 또 이제 충성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권 내 분위기도 갈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좀 선풀 운동처럼 네. 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캠페인 제안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정책 반대로 흑석동에 집 사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김의겸 전 네. 대변인 이제 군사 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리고 이 차익은 기부하겠다 했는데 네. 선거 이후에 또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네. 전에 하면 좀 문제될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자신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그 자신의 지역구 안에 선거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113조에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정말 자선이 필요한 분들한테 기부금이 안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규정을 또 했습니다. 자선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자체,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의한 의원금이나 구호품은 여기서 제외한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기부 행위처럼 보이면서 선거 운동에 사실 그 쓰는 뇌물 그걸 같은 어떤 막아보자. 예. 그걸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의도로서 그런 단체에 공식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대법원 판례도 있거든요. 그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이후에 한다라는 건 약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남은 시간 이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차관급 인사하는 게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바로 아시안게임 5관왕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 씨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 원장이 내정이 되는데요. 좀 뒷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광열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차관 인사에서 40대 이상 분들은 잘 알만한 스포츠 선수 출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린 최윤희 씨가 문체부 신임 제2차관에 뽑힌 겁니다. 자, 당시 인기 과장을 좀 보태면 이 김연아와 손현재 선수를 합쳐놓은 정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1982년과 86년 아시안게임 수영 종목에서 모두 5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난 1991년에는 13살 연상의 가수 유현상 씨와 깜짝 결혼으로 화제를 모으다가 또 2001년에는 두 자녀 조기 유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6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스포츠 외교 전문 인력에 선발이 되거나 국내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나라 그 수영 발전에 힘쓰고 또 꿈나무 육성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박태환 선수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후배 선수들을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미디어와 홍보 그리고 체육과 관광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충분하냐 이 부분인데요. 이 최신임 차관 지난해 7월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첫 여성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올림픽공원 그리고 미사리 조정 경기장과 같은 서울올림픽 시설물이나 각종 스포츠센터 대관, 스포츠교실 운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데 앞서 체육인 2천여 명과 함께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물론 오랫동안 이 내부에 없었던 인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조직 혁신인데 이 청와대는 최 신임 차관이 체육계 혁신과 관광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자, 이번 차관급 인사 논란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앞서 장관 낙마 전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이 됐다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보수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였으나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을 차관급으로 돌려 쓰는 꼼수 인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조 위원장이 내정된 자리 국가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수장입니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의 노동복지 그리고 사회운동 연구 경력과 폭넓은 정책 시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윤희 선수 당시에 정말 얘기한 대로 손현재 선수, 김연아 선수 합쳐놓은 것만큼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언급했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고요.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또 2007년부터 행정가로 변신을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 행정가의 면모를 갖춰오면서 이제 정말 스포츠 스타에서 이제는 지도자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 그 이 자격이나 혹은 역량에 대해서는 평가는 구구하겠죠. 이거 우리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내려야 할 부분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연기자 배우 출신이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시인, 문인 출신도 장관을 지냅니다. 영화 감독 출신도 장관을 지냅니다. 근데 스포츠 스타가 차관 지내면 안 됩니까? 전 이거 좀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이분이 지금 좀 논란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일이 이제 터지면서 낙마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청문회 거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건데 한국당에서는 재입고 인사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봉인이 해제됐죠. 봉인이 해제된 겁니까? 왜냐하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정의당이 이 후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음주운전 해명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정의당은 그걸 갖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능력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었어요. 당시에 이분이 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론방송이라는 곳에 사회이사를 하는데 이 여론방송이 사실은 그 근로기준법을 어긴 상태예요. 근데 근로기준법을 어긴 그런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고용노동복지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느냐가 정의당의 이야기였거든요. 즉 정의당은 당시에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능력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발탁을 한다. 더군다나 이 자진 사퇴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다시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은 오로지 사실 그 회전문 인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사회이사 했냐 안 했냐 이상돈 의원이 따져먹던 이 장면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윤건영 고민정 대변인 교체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청와대발 뭔가 후속 인사가 있을 텐데요. 그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